안녕하세요. 부개닐링입니다. 오늘의 책은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입니다. 지은이, 나종호. 저자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그 후 예일대학교에서 중독정신과 전임의 펠로우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러두기. 이 책에 담긴 글은 모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으나 환자나 등장인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 인종, 나이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각색했다. 또한 이 책에는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느낀 생각과 감정만을 담았으며 의학적인 조언을 전달할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 머릿말.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글을 쓸 수 없던 때가 있었다. 흔히들 글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난 우울할 때는 글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레지던트 생활과 육아로 한참 힘들던 시기에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글이 써지지 않았다. 그러다 정신적 여유가 조금 생겼을 레지던트 4년차 무렵 힘을 내서 다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해 가을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설리 씨는 사망하기 전에도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생각을 했던 터라 더 안타까웠다. 사망 자체도 마음이 아팠으나 언론이 그녀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못내 불편했다. 그래서 자살 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왜 적절치 않은지 글로 정리해 브런치에 올렸다. 그 이후로 사실 바뀐 건 별로 없다.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브런치에 올린 그 글은 지금까지 30만 번 넘게 조회가 되었고 정신의학신문에 게재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지만 여전히 언론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한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의 글로 세상이 바뀌리라고 생각한 내가 순진했구나 싶었다. 묵묵히 내 자리에서 글을 조금씩 쓰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다. 실제로 정신과 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대중의 낙인과 편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낙인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을 직접 만나는 일이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내 눈앞에서 스스로의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가 바로 덴마크에서 시작된
사람 도서관이다. 다른 도서관처럼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납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책이 아닌 사람을 대여해 준다는 점이다. 소수 인종부터 에이즈 환자, 이민자, 조현병 환자, 노숙자, 트랜스젠더, 실직자 등 다양한 사람이 그들의 값진 시간을 자원한 덕에 이 도서관은 유지된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과 차이점을 한 가지 더 꼽으라면 대여 시간이 며칠 혹은 몇 주가 아닌 30분 가량이라는 것이다. 어느 날 코펜하겐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은 동네에 사는 한 여성이 사람 도서관을 찾았다. 그녀는 일부러 무슬림 책을 대여해서 그와 30분간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말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당신 정말 무슬림 맞아요? 왜 그렇게 물으시죠?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알고 있던 무슬림 이미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타인을 향한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고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시작된 사람 도서관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람 도서관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감하는 과정은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면담과 매우 유사하다. 살면서 나와 매우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대화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기 전까지 나는 트랜스젠더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조현병을 앓는 사람과 그의 일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공유했던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 도서관 뒤편의 서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곳에서 책들은 자신을 대여할 사람을 기다리며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트랜스젠더와 조현병 환자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무슬림과 유대인은 친구가 된다. 그들 또한 도서관 밖에서 자신과 다른 세계를 살아가던 이를 만날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서로에게 공명한다. 나는 마치 사람 도서관처럼 내 환자들과 다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책이라면 세상에 내놓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르렀다. 제1장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A와 B는 한날 한시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 A를 처음 본 건 정신병동에서였다. 뉴욕에서 수련을 받으며 다양한 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처음 마주한 날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몇 주간 씻지 않은 모습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환자복을 입은 채 차디찬 병원 바닥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던 그녀. 수년간 중증 조현병을 앓았던 그녀는 뉴욕의 수많은 노숙자 중 하나였다. 가족, 직장, 집을 모조리 잃고 병원과 길거리를 오가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뉴욕의 거리를 헤매며 환청과 대화했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것이었다. 뉴욕에서는 정신적 문제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듯한 사람을 신고하면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녀는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조현병 환자 중에 증상이 가장 심했다. B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할렘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으로 성실하고 똑똑했던 그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한 수재였다. 수많은 장벽을 넘어 로스쿨로 합격한 그녀는 졸업 후에는 동기였던 연인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이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후에는 뉴욕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며 어린 딸을 성심껏 보살피는 슈퍼 워킹맘으로 승승장구했다. 부의 대물림이 일상화된 미국에서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여전히 세상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A와 B가 한 공간에서 마주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잘은 몰라도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는 아마 A가 노숙하고 있는 맨해튼의 지저분한 길거리를 말끔한 차림의 B가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이지 않을까? 어쩌면 자비로운 B는 바쁘게 지나가면서도 큼지막한 명품 지갑을 열어 A 앞에 놓인 상자에 현금을 조금 안겨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둘은 같은 맨해튼에 존재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동을 전전하는 중증 조현병 환자로, 다른 한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로. 실은 위의 상황은 실제할 수 없다. 둘은 같은 공간을 동시에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사이다. 왜냐하면 둘은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과중한 업무로 초과 근무를 하기 일쑤였던 그녀는 아이와 집안일을 돌보느라 퇴근 후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는 점차 그녀를 채찍질하고 책망했다. 그녀는 이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정신과를 찾았다. 약을 먹자 일시적이나마 환청은 나아졌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녀는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달간 그녀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다시 로펌과 집안에서의 바쁜 일과를 재개했다. 몇 달 후 목소리는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환청은 이제 타인을 의심하는 피해 망상까지 더해져 직장에서 동료들과 잦은 충돌을 낳았다. 결국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다시 돌아온 목소리는 한층 더 강렬했고 그녀에게 무서운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목소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누군가가 네 딸을 해치려고 해.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지금 당장. 그리고 그녀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녀는 양육권을 빼앗겼다. 남편 외에는 의지할 가족 하나 없던 그녀는 그렇게 뉴욕의 노숙자가 되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환자였다. 어떠한 항정신병 약도 그녀의 조현병 증상을 완화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증상은 악화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던 모르는 게 없어 보이던 입원 병동의 정신과 교수님마저 이 환자 앞에서는 백기를 들었다. 내과와 신경과 전문의도 진료를 보고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척수검사도 여러 번 했지만 그녀의 증상을 설명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렇게 병원과 길거리를 오가며 수년을 살았다.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언어는 와해되어 있었다. 그녀의 감정을 읽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와 보낸 시간 동안 나는 그녀가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을 딱 한 번씩 보았다.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기억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잠시 웃음기를 보였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 말할 때 굳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가 정신과에서 마법의 약을 처방했더니 그녀의 증상이 씻은 듯이 나았고 그녀는 다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애석하게도 이 이야기에는 엔딩이 없다. 어느 순간 그녀는 병원에조차 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새로운 조현병 환자와 면담할 때마다 그녀가 떠오른다. 이어서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그녀의 아이를 생각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디 그녀의 아이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기도하는 것뿐이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했던 실수는 너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1년차 시절 내과 병동 순환 근무를 할 때 일이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친 60대 환자는 밝게 웃었다. 그는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신부전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에게 새로운 신장은 새로운 삶을 의미했다. 그 자리에는 수술에 관여했던 신장내과 의사, 외과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주치의였던 나와 내과 레지던트가 있었는데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진을 마쳤다. 사건은 신장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방문을 나선 후 벌어졌다. 환자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더니 이렇게 말했다. 난 이민자들이 정말 싫다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가?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버려야 해. 조금 전 방문을 나선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둘은 각각
중동과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였다. 내가 시야 밖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는 혐오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건지 그도 아니면 그에게 나는 투명한 존재와 같아서 개의치 않았던 건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꽤 긴 시간 동안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향해 거칠게 분노를 쏟아냈다. 그가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민자가 확실한 유색인종 의사들에게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아마 자기 앞에 서 있는 백인 레지던트의 아버지 또한 슬로베니아에서 온 이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아니, 안다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다. 어차피 그에게 중요한 건 이민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피부색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분노였다. 하지만 그날 그 병실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깊은 슬픔이었다. 무력감이었다. 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생명을 구해준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진심으로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걸까? 생명을 구하는 행동조차 그 사람의 사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병원 안에서든 밖에서든 인종이나 피부색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면 그 환자의 눈빛이 떠오르곤 했다. 대형 병원이라는 거대한 방파제도, 내 목에 걸린 의사 자격증이라는 방패도 예고 없이 나를 급습하는 혐오를 막을 수 없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마약에 취한 환자가 칭크라 부르며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황급히 진료실을 나왔는데 다행히 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병원 경찰이 개입해 위기를 모면했다. 칭크라는 것은 아시안을 비하하는 속어이다. 그 이후로도 인종차별적인 환자를 드물지 않게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인구 대다수가 흑인으로 구성된 브롱스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클리닉에 일주일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던 동료 지원과 지민은 30대 백인 남성으로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늘 활기찼다. 문신은 주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 비둘기를 비롯해 아기 천사라든가 하트 모양 등 각양각색이었다. 미국에서 온몸을 문신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지미의 문신은 조금 남달랐다. 마치 문신 위에 새로운 문신을 덧댄 느낌이었다. 지미가 진행했던 중독 환자 그룹 치료 현장을 몇 번 참관했는데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그의 매끄러운 진행에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느 날 한 참가자가 그의 문신 이야기를 꺼냈다. 지미, 당신 문신들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온몸에 번지는 문신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에 동조하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간 주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니네 길게 한숨을 쉬며 여러분에게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듯이 저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부탁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과거로 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모두들 입을 모아 답했다. 그 후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고백은 정말 놀랄 만한 것이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10대 때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때 너무 내 안에 화가 많았고 그냥 세상이 미웠어요. 화를 분출하기 위해서였는지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를 탐닉하고 그 사상들을 그대로 흡수했어요. 그러곤 그 내용들을 제 몸에 새겼어요. 그러다 약물로 모든 걸 잃고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내몰렸을 때는 이게 다 이민자들 때문인 것 같았고 그들을 더 지독하게 미워했어요. 한참 심할 때는 다른 인종이 미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약물에 취할 때면 그들을 해치라는 환청이 들릴 정도였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넉살 좋은 리더로만 보였던 지묘의 고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난 표정을 짓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지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그때 이곳 클리닉 팀원들을 만났어요. 뉴욕 길가에서 추위에 떨며 노숙하고 있을 때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지낼 숙소를 구해주었죠. 당시 팀원들은 제 몸에 새긴 문신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제게 한결같이 대해주었어요. 마약을 끊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환청과 망상도 점차 나아졌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환청과 망상이 사라지자 자신의 몸을 가득 메운 문신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졌다고. 자신의 몸에 남긴 흔적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에겐 용서받지 못할 주운 글씨가 된 것 같았다고. 그때 이곳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미움과 혐오는 사랑으로 지우는 거라고. 제 몸에 새긴 혐오의 문신을 사랑과 평화의 문신으로 덮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클리닉 식구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문신 위에 새로운 문신을 새기도록요. 그 말을 마친 후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던 지미의 앞에 어느새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를 지닌 백발의 흑인 노인은 천천히 몸을 수그렸다. 지미도 이를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다. 그 노인은 한동안 눈물이 가득한 지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지미를 안아줬다. 다른 환자들도 곁에 다가와 그의 등을 토닥여줬다. 그 장면은 내가 참관한 어떤 그룹 치료보다 치유적이었다. 지미를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구해준 브롱스 클리닉 직원들은 전원이 유색 인종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미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거나 계속 마약에 중독된 채로 살았을 것이다. 그들은 지미의 몸에 새겨진 혐오의 문신들을 보고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다. 지미가 진행하던 그룹의 일원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들이 지미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지미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아마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다시 약물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인종차별주의자를 마주할 때면 나는 지미를 쳐다보던 그 노인의 눈빛을 떠올리려 노력한다. 또 브롱스 클리닉의 팀원들, 그리고 지미를 토닥여주던 주변 환자들이 그의 생명을 구해준 순간을 떠올린다. 응급실하면 보통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절박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적 문제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내가 근무할 당시 메이오 클리닉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10%를 상회했다. 뉴욕의 다른 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절반 이상은 다름 아닌 자살 생각 또는 자살 시도다. 희미해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 불을 스스로 끄려는 사람이 공존하는 곳. 관찰자가 본 응급실은 이런 풍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살 생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만난 뒤 나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들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병원을 찾는다. 자살에 실패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다시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실려온 환자도 스스로 손목을 칼로 그어서 온 환자도 이렇게 말한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미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첫 자살 시도에 목숨을 잃는다. 이 수치는 다른 자살 수단보다 훨씬 강력한 총기가 허용되는 미국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자살 예방이란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회의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자살 시도와 자살 생각은 이후의 자살 시도 여부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환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정신과적 문제로 응급실에 오는 사람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 비해 위급해 보이지 않아 진료에서 후순위로 밀리곤 한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응급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 정말 긴급한 상황인데도 응급실을 찾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살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나는 늘 진심을 담아서 고마움을 전한다. 혹시 이 다음에 자살 생각이 너무 심해지거나 자살 시도를 이미 행동으로 옮겨 위급할 때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도록 하는데 일말의 보탬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일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병원에 오기로 결정하신 것,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건네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늦깎이 학생이었던 나는 의과대학 시절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린 적이 있다. 그 감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침대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힘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어디론가 숨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부모님께선 학교를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었다. 친한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털어놓고 싶다가도 마른 입안에서만 맴돌 뿐 내뱉지 못했다. 아들을 이해하려 늘 노력하셨던 부모님과 꾸준히 대화를 나눴지만 내 우울감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토록 힘들었음에도 나는 정신과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가지 못했다. 당시 내 안에는 정신과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또 남들 다 힘든데 나만 왜 이리 엄살인가 싶어 자책도 했다. 고백하자면 그때 내 마음도 정신건강 치료를 향한 낙인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또 정신질환을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라고 확신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대학원에 진학한 터였다. 그런 내게도 정신과의 문턱은 한없이 높아만 보였다. 이제 나는 정신질환이 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환임을 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기전이 분명한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도 한때는 낙인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신과 의사로 여러 해 수련을 받고 환자를 만나면서야 비로소 내 안의 낙인과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신질환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확실히 안다. 그 과정은 내적인 강인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내 환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한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책들은 주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이지만 현재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각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도서관의 책 또한 각양각색일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내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잠시라도 그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노력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음을 알기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